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엔비디아의 2020년 3분기 실적 발표,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발표 자료만 훑는 게 아니고요. 진짜 알짜배기는 그 뒤에 이어지는 질의응답 세션, 바로 여기에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잘 짜인 발표는 사실 회사가 딱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거고요. 진짜는 월스트리트 최고의 애널리스트들이 던지는 그 송곳 같은 질문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젠슨 황 CEO랑 콜렛 크레스 CFO가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봐야죠.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로 뭘 생각하고 어디에 집중하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뭐랄까, 회사의 미래 전략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질의응답을 완전히 해부해서 엔비디아가 말하는 그 경이로운 성장, 그 실체가 대체 뭔지, 또 그 천문학적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자신들의 제국을 어떻게 지켜낼 건지 그 핵심 전략을 파악해보는 겁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던진 질문이었는데 사실 모두가 제일 궁금해하는 그 숫자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블랙베리랑 차세대 루빈 플랫폼으로 2020년 말까지 5천억 달러 매출을 예상한다. 이 숫자가 처음 나왔을 때 다들 와, 이게 말이 되나 했거든요. 이게 대체 현실적인 목표인지, 그리고 설령 수요가 그만큼 있다고 쳐도 과연 그 물량을 다 만들어낼 수는 있는 건지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봤죠. 여기서 CFO 콜렛 크레스의 답변이 아주 단호했어요. 돌려 말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5천억 달러 예측을 향해 순조롭게 가고 있다. 아니, 오히려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딱 못을 막아버립니다. 와, 그냥 자신감이 아니네요. 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는 듯이 구체적인 계약까지 막 언급을 해요. 어떤 것들이었죠?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랑 한 40만에서 60만 개에 달하는 GPU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점, 그리고 실적 발표 바로 전날이었죠. AI 모델 개발사 엔스로픽이랑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다 기존 예측에 더해지는 새로운 주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천억 달러가 끝이 아니다. 그쵸. 그건 결승선이 아니라 이제 막 통과한 이정표에 가깝다, 이런 자신감이었습니다. 와, 그 정도의 자신감이라니. 알겠습니다. 수요는 뭐 차고 넘친다는 건데 그래도 개선 나오는 우려가 있잖아요. 공급 부족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CEO 젠슨 황이 직접 나섰죠? 그렇습니다. 젠슨 황의 대답이 정말 흥미로운데 그는 이걸 단순히 칩이 부족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로 보질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시장이 역사상 유례없는 세 가지 거대한 전환을 동시에 겪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하는 건 너무나 필연적이다. 이런 큰 그림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 전환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익히 들어온 이야기 같은데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CPU에서 GPU로의 전환, 바로 가속 컴퓨팅으로의 이동이죠. 무어의 덥직이 사실상 끝난 상황에서 범용 CPU만으로는 AI 시대의 연산량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GPU 같은 전문 가속기가 필수가 됐다. 이건 이제 뭐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가 됐고요. 그렇죠. 두 번째 전환은 클래식 머신러닝에서 생성형 AI로의 전환. 이건 약간 기존에 있던 시장이 업그레이드되는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쓰던 모든 서비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인스타그램 광고 타겟팅, 구글 검색 순위 같은 것들. 이게 전부 생성형 AI 기술로 대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없던 시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거대한 시장의 인프라를 통째로 교체하는 수요라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자동차로 치면 뭐 엔진 오일만 가는 게 아니라 엔진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군요. 기존 시장의 교체 수요만 해도 엄청난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전환이 젠슨 황이 제일 강조하는 부분인데 바로 에이전틱 AI의 부상입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의 탄생을 의미해요.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해서 일을 처리하는 AI. 단순한 챗봇은 단어선 개념이죠? 그렇죠. 질문에 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 부산 출장 계획 좀 짜줘 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KTX 예매하고 호텔 예약하고 동선까지 짜서 보고하는 식의 AI 비서가 등장하는 거죠. 코드를 짜주는 AI,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는 AI, 법률 문서를 검토하는 AI. 각 산업 분야에 전문화된 AI 에이전트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컴퓨팅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정리해보면 기존 컴퓨팅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게 첫 번째. 네. 기존 AI 시장이 통째로 업그레이드되고
이게 두 번째. 맞습니다. 그리고 아예 새로운 AI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게 세 번째.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젠슨 황이 던진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전환이 일어나는 기반은 단 하나의 아키텍처, 바로 엔비디아의 아키텍처다. 아하, 전트를 만들던 결국 개발자들이 찾는 해결책은 하나로 모인다는 거죠. 수요가 깔때기처럼 한 곳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에 대한 그림은 확실히 그려지네요. 근데 바로 여기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가 질문을 던지죠. 알겠다. 수요 엄청 간 것 같다. 근데 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 천문학적인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젠슨 황의 답변에서 엔비디아가 단순히 칩을 파는 회사가 아니구나. 데이터 센터의 경제학 자체를 설계하는 회사구나. 이걸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 총 비용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해요. 아, 그 수치 제시했죠? 앰피어 세대에서는 한 20에서 25% 정도였는데 블랙웰에서는 30% 내외. 그리고 차세대인 루빈에서는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이걸 들으면 고객 입장에선 아니, 엔비디아가 점점 더 비싸게 파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젠슨 황의 원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당신에게 주어진 자원은 1기가와트의 전력뿐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무한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확보할 수 있는 전력량에 의해 제한된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와트당 성능입니다. 아, 그러니까 동일한 전기를 써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느냐 그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엔비디아 칩 가격이 오르고 데이터 센터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되더라도 그걸로 고객이 만들어내는 매출이나 절감하는 비용이 그 이상으로 소위 X팩터만큼 커진다면 고객은 기꺼이 지불한다는 논리죠. 우리가 차지하는 비용보다 당신들이 얻는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자신감이에요. 이건 단순한 가격 정책이 아니라 고객의 총 소유 비용, TCO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설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네요. 고객이 왜 기꺼이 돈을 내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누가 돈을 내는지 그 자금에 출처해야 되는 답변을 살펴볼까요? 다들 그냥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막대한 설비 투자, 그 캐펙스만 생각하잖아요. 젠슨 황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자금의 출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각화되어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들의 기존 사업, 검색이나 추천, 광고 사업을 더 강화하기 위한 투자죠. 이미 수익성이 검증된 사업이니까 자체 현금 흐름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흥미롭더군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새로운 에이전틱 AI 시장입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을 개척하는 오픈 AI, 엔스로픽, xAI 같은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겁니다. 벤처 캐피털이나 사모펀드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유치하죠. 이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기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돈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큰 그림이더군요. 국가와 산업 단위의 투자. 맞습니다. 그는 AI 주권, 그러니까 Sovereign AI라는 개념을 강조해요. 각국 정부들이 더 이상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자국의 데이터를 맡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자체적인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투자에 나선다는 거죠. 중동 국가들이나 유럽, 일본 등이 대표적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자율주행, 신약 개발, 기후 예측, 디지털 트윈 같은 특정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AI 팩토리를 짓기 위해 직접 돈을 쓴다는 겁니다. 제약회사 릴리가 신약 개발을 위해 엔비디아 슈퍼컴퓨터를 도입한 게 대표적인 사례죠. 와, 이렇게 풀어놓고 보니까 자금의 파이프라인이 정말 여러 갈래네요. 하이퍼스케일러 주머니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한 셈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 수요는 확실하고 돈의 출처도 다양해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 그래서 이 제국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경쟁사들의 공세, 특히 구글 TPU나 아마존 트레이니엄 같은 자체 제작 칩, 에이스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젠슨 황의 답변이 이번 질의응답의 백미였습니다. 그는 엔비디아를 특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해자, 모트가 5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해요. 리스트처럼 딱딱하게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전략으로 엮어서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앞서 나온 이야기의 연장선상이겠네요.
네. 첫째는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전환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유일한 아키텍처라는 점입니다. 고객이 이제 막 가속 컴퓨팅을 도입하는 단계든 생성형 AI로 전환하는 단계든 혹은 최첨단 에이전트 AI를 개발하는 단계든 그 어떤 워크로드라도 단 하나의 아키텍처, 쿠다 위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경쟁사 칩들은 특정 작업에만 특화되어 있지만 우리는 모든 걸 아우른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AI의 모든 국면을 장악한다는 점이었죠. 특히 추론을 강조한 게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AI 모델을 만드는 훈련, 트레이닝에만 주목하는데 젠슨 황은 실제 서비스에서 AI가 생각하고 답을 내놓는 과정, 즉 추론이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How can thinking be easy? 와, 거의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그는 이 어렵고 중요한 추론 작업에서 엔비디아의 GB20 같은 플랫폼이 경쟁사 대비 10배에서 15배나 높은 성능을 낸다. 이런 벤치마크 결과를 제시하면서 기술적 우위를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생태계의 힘을 보여주는 것들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을 이끄는 모든 프론티어 AI 모델, 즉 오픈 AI의 모델,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이번에 새로 파트너가 된 엔스로픽의 클로우드까지 이 모든 모델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엔비디아를 안 쓰던 엔스로픽을 파트너로 끌어들인 건 이 주장에 엄청난 설득력을 더해줬죠. 네 번째는 어디에나 존재함, 유비키티입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마존 웹서비스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든 회사 내부 서버든 심지어 내 노트북이나 로봇 안에서도 똑같은 쿠다 아키텍처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아키텍처, 그냥 작동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그가 궁극적인 무기라고까지 표현했던 개념이 나옵니다. 오프테이크. 사실 저는 이 단어를 이런 맥락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소름 돋았어요. 오프테이크는 원래 원자재 시장에서 생산물 우선 구매권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젠슨 황은 이걸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바로 수요처를 보장해주는 능력이라는 뜻이죠. 수요처를 보장해준다. 그게 무슨 말이죠? 칩을 파는 회사가 수요까지 만들어준다는 건가요? 그런 셈입니다.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해봅시다.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는데 구글의 TPU를 살 수도 있고 엔비디아의 GPU를 살 수도 있겠죠? 다른 칩 회사는 저한테 와서 우리 칩 성능이 이만큼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GPU를 사세요. 그러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쿠다 개발자들과 수많은 기업들이 당신의 고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쿠다가 아니면 개발을 할 수 없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하드웨어를 파는 게 아니라 그 하드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대한 고객 기반, 그러니까 입주자들을 함께 데려온다는 거군요. 이건 거의 불공정한 이점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쇼핑몰을 짓는데 어떤 회사는 최고급 자재를 팔겠다고 하고 젠슨 황은 최고급 자재는 물론이고 쇼핑몰이 문을 여는 날 쿠다 어만 쓰는 100만 명의 쇼핑객을 정문 앞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바로 오프테이크의 위력입니다. 다른 어떤 ASIC도 이런 보장을 해줄 수가 없죠. 그렇군요.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네요. 애널리스트가 물었던 그 많은 현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질문의 답도 결국 여기로 귀결되는 거군요. 오픈 AI나 엔스로픽에 투자하는 게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그들을 쿠다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묶어서 이 오프테이크 효과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전략적 행보였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엔비디아 플랫폼 위에서 성장할수록 쿠다 생태계는 더 커지고 더 많은 개발자들이 몰려들고 엔비디아의 혜자는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깊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가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5천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전망이 세 가지 거대한 기술 전환이라는 탄탄한 수요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단순한 칩 판매를 넘어서 와트당 성능이라는 경제 논리로 데이터 센터의 가치사슬 전체를 장악하고 하이퍼스케일러뿐만 아니라 국가와 산업 전반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다각화된 전략을 쓰고 있다는 정도요.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기술력과 범용성을 넘어서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내는 수요처 보장, 오프테이크라는 궁극의 무기로 다층적인 혜자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 빠른 칩을 만드는 경쟁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네, 경쟁자들이 칩의 성능을 쫓아올 때 엔비디아는 이미 생태계 전체를 무기로 싸우는 다음 단계의 전쟁을 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젠슨 황 CEO가 자신들의 경쟁 우위로 제시한 5가지 요소가 있었죠. 모든 전환 단계 지원, AI의 모든 국면 장악, 모든 모델 실행, 어디에나 존재함, 그리고 궁극의 무기인 오프테이크. 이 5가지 중에서 앞으로 가장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모든 모델 실행이라는 주장은 경쟁사들의 소프트웨어 스택이 성숙하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시간이 지나도 그 누구도 논벌 수 없는 엔비디아만의 절대적인 해자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는 것이 앞으로 AI 인프라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